한국교회 로힝야 난민구호연합이 로힝야족 난민구호의 시급함을 호소했습니다. 난민구호연합은 미얀마의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 지원에 한국교회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1000년 만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자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로 향후 동방정교회 내 분열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종교 전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잠재적인 성장 요인을 지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는 백석대 장훈태 교수는 아프리카는 청년층 인구 증가로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선교 지원과 집중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경찰과 군인들에 의한 대학살과 방화, 강간 등의 참상을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주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에 대한 구호가 시급합니다. 지속적인 난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 로힝야 난민구호연합은 1차적 구호로 끝낼 문제가 아니며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구호를 위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주 최남단에 위치한 쿠투팔롱 지역 등에 집단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해 세계 사회와 한국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로힝야 무슬림 대학살 등 미얀마 경찰과 군인에 의한 폭력 사태를 피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이들 난민은 이제 1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촌이 구성되면서 열악한 위생시설로 인한 상수도 오염이 심각해 각종 수인성 질환의 위험에 놓여 있지만 위생관념이 전무한 난민들은 현재 집단 감염이나 질병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에 결성돼 지속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 로힝야 난민구호연합은 3만여 명이 넘는 고아의 발생과 육아 문제,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짓밟히고 있는 난민 여성들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이제는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난민구호연합은 한국교회와 아시아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 전 세계 기독교 구호 전문 NGO 단체들의 후원을 유도하고 연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 봉사와 교육, 특히 진행되고 있는 여성센터의 건립 등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권 내의 무슬림 여성들의 청결 유지, 위생관리, 성교육, 육아교육, 쉼, 의식 고치를 위한 계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센터의 건립과 운영이 절실합니다. 아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이 더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로힝야 난민 문제. 난민구호연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연합운동과 교단 차원의 협력, 개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해 논란이 됐던 EBS 프로그램 까칠남녀에 출연하며 일명 문자 기망 사건으로 고소당했던 양성애자 은하선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문제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이 SNS에 허위 글을 게재해 퀴어 축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던 은하선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한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은하선 씨는 지난해 12월 EBS 프로그램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와 양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속적인 항의를 받던 은 씨는 지난 1월 개인 SNS에 해당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를 게시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번호로 항의 문자를 보냈지만 이 번호는 담당 PD가 아닌 퀴어 축제 후원 번호였고 한 건당 3,0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 약 1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로 소를 제기했던 반동성의 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반 국민 상식에 벗어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한 프로그램과 패널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EBS 역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동성애 옹호 논란 도서를 발간하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은하선 씨는 양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바 있으며 십자가 모양의 성인용품을 게재해 신성 모독에 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은하선 씨는 법원 결정을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세우며 항의의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민사소송 등 추가 소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1000년 만에 분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분리를 선언한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러시아 정교회 분리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0월 15일 러시아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자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신도들의 콘스탄티노플 관할 사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오래된 종교적 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17세기 후반부터 약 300여 년간 우크라이나 교구는 모스크바 총대 주교자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교회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콘스탄티노플이 찬성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5개 동방정교회 총대 주교자들의 장자 역할을 하는 콘스탄티노플이 정교회 분리의 단초를 제공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회의 분열에 일조를 했다고 러시아 정교회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세기 중엽에 러시아 정교회 내 분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교회 총대 주교 간 분열을 착잡하게 지켜보면서 일부의 동방정교회 소속 지역 교구들은 모든 정교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은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종교적 분열에 영향을 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는 오랫동안 모스크바의 종교적 리더십 아래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정교회 내 지역 주교들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가진 자신의 종교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크림반도의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적 교회 설립에 발걸음을 제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총대 주교자는 자신의 전체 교구 36,000개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2,000개의 교구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현재 동방정교회의 최대 지역 교구인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정교회 내에서 자신의 주도적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알렉세이 스베르자르스키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열의 저변에는 거대한 지역 정치 역학이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미국의 블룸버그지는 이러한 분열의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피를 흘리는 종교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데요. 정치와 종교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새로운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종교적 분열의 기저에는 정치적 사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나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받은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콘스탄티노플의 바돌롬의 총대 주교에게
우크라이나 교회의 자치와 독립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독립한다면 모스크바의 총대주교 키릴뿐만 아니라 크레물린의 푸틴 대통령에게도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예견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사태가 동방정교회의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이용해왔던 동방정교회 지역에서 개인의 신앙과 선택을 존중하는 신학적 깨달음이 이러한 갈등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러시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갈등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동방정교회 내 종교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국가 전반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위에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의 방향이 이제 아프리카로 향해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선교학자 중에서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백석대 선교학과 장훈태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서아프리카 통으로 읽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서아프리카 통으로 읽기 그 책은 그 코트디부아르로부터 시작해서 서부아프리카 사할 지역에 있는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 책입니다. 1999년도부터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2015년, 16년, 17년 3년간에 걸쳐서 15개의 논문을 써서 선교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이제 책으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프리카 현장을 발로 뛰신 책이네요. 마을마다 또 부족들을 직접 만나고 하루에 10시간 혹은 뭐 15시간씩 추장과 부족장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하고 현지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한 기록들을 생생하게 그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도 코트디부아르에 관한 책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이 서부 지역의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 99년도부터 이제 아프리카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집트를 방문하고 바로 이제 곧이어서 수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정착요인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2010년도부터 또 아프리카를 주기적으로 겨울과 여름방학에 방문하다가 서부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동부나 중앙아프리카보다도 서부아프리카가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흥미로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제가 알기에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쪽에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이제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불어권 지역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그 이런 것도 있고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먼지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환경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매우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인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꿋꿋하게 선교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 아프리카 미래협회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게 되는지요? 아프리카를 99년도부터 다니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아프리카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념은 뭐냐면 아프리카는 이제 말라리아가 많다, 장티푸스가 창궐한다, 에이즈가 있고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균이 많다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는 24개 국가에 에코와트라고 하는 이 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을 연구하게 되면 이 선교학적이면서도 인류학적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빈곤과 또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 내에도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그런 곳을 좀 알려주어서 선교가 가장 가까운 곳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 미래협회를 창설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네. 신학교 교회 개척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이런 협회가 좀 필요하다는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미래 협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각 그 나라들의 현안을 다루실 텐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다뤄야 될 현안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아프리카 실질적인 문제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싶고요. 교육 문제. 희망 교육이라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그 케어가 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할례 문제, 네. 개선 정책, 또 이제 의료품 전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개발을 좀 하되, 특별히 이제 우물파기라든지 네. 학교 설립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분들, 접근하기 쉬운 분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진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매우 전문적인 일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가 하면 선교 현장 대부분이 이 교회와 이 NGO가 협력해서 하는 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은 NGO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프리카 미래협회는 좀 NGO와의 어떤 공존, 좀 상생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그 다사랑 공동체와 함께 협약을 좀 맺었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 학생들의 그 어린아이들, 장애아들, 선천성 난치병 이런 환자들을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치료하고 다시 그 지역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NGO와의 단체에 이제 협약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도 지금 인구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수명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 교육이라든지 또 농업 기술, 또 현재 이제 IT에 대한 문제들을 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그 방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NGO하고 같이 협약을 좀 많이 해줄 겁니다. 네. 또 하나 이제 NGO를 이제 상생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라고 하면은 상당히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하면서 관료들 사이에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위치도 위기가 왔고, 예. 선교가 자유롭지 않고, 또 학교를 세워도 종교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상생을 위해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NGO와는 협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주술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 어떤 점에서 희망이 있을까요? 오히려 주술 문화가 강한 곳일수록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워주면 그 마을은 쉽게 기독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는 처치 플랜팅이 가장 쉬운 곳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세우면 그곳이 기독교 마을이 되고, 이슬람교의 초생달을 세우면 그곳이 이슬람 마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가 먼저 그 지역을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주술 신앙이 있으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새로운 신적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독교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 아프리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희망들을 이루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선교적 동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선교 동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선교 동원을 위해서 이 시각적인 것이 좀 중요하다. 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도와 그 지역마다 있는 특성 있는 종족들, 문화 이런 부분들을 교회나 또 게시판에 계속 부착을 해서 네.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역제의 특화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이 개발한 곳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도 필요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아시아 쪽만 방문하지 말고 단기 팀을 아프리카에 전략적으로 다녀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열방을 품게 되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동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와 학자들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들 간의 관계를 자꾸 형성하면서 홍보가 된다면 동원 사역도 확실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희망의 싹이 움트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와서 환화하다가 사라지는 팬이 아닌 자아가 철저히 죽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 제목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할 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